에이, 다리가 이 모양이니 누가 날 써주겠나?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다.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8살 유나의 작은 어깨가 덜덜 떨렸다. 바닷바람이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짠내와 함께 차갑게 뺨을 스쳤다. 그때 쿵 하는 둔한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었다. 유나야, 괜찮다. 아빠가 또 술 드신 거야. 어머니 순이는 부엌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말했다. 그녀의 손등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덧나 있었고 새벽 5시부터 장터에서 나무를 팔다 온 얼굴은 바람에 거칠어져 있었다. 40이 갓 넘은 나이였지만 이미 깊은 주름이 눈가에 자리 잡았다. 앞치마에서는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가 배어나왔다. 엄마는 왜 아빠한테 화 안 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의외로 목소리는 또렷했다. 어린 나이에도 이미 남다른 의연함이 있었다. 작은 얼굴은 어머니를 닮아 단정했고 검은 머리카락은 늘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화낸다고 해서 아빠 다리가 나을까?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생길까? 순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검푸른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가고 있었다. 물고기 비린내와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멀리 보이는 등대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유나가 다 컸네. 순이는 딸을 끌어안았다. 유나의 머리카락에서는 햇볕에 바랜 이불 냄새가 났다. 아이 특유의 따스함이 그녀의 상처투성이 마음을 달래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재수 없는 집이라 불렀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다친 아버지, 온종일 장사를 해도 겨우 한 끼 밥값밖에 안 되는 어머니. 그 사이에 끼인 유나는 이미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다. 옥순아, 그 집 딸 조심해라. 우리 집 강아지가 그 애 보고 자꾸 짖더라. 맞아. 뭔가 이상해. 저런 집 애들은 원래 그래.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유나의 귀에 들렸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발밑에 자갈길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언제나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일으키는 모습,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배들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처럼 보였다. 유나야, 저녁에 엄마가 재미난 이야기 해줄게. 정말요? 유나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다. 엄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한 것처럼. 아버지 민수는 방 안에서 다리를 주무르며 신음하고 있었다. 3달 전 바다에서 그물에 발이 걸려 크게 다친 뒤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45의 나이에 갑자기 폐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몸뚱이로 뭘 하겠나.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을 걸 그랬어. 그의 중얼거림이 방 밖까지 들렸다. 유나는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다. 예전에 자신을 어깨에 태우고 바다를 보여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련했다. 순이는 저녁을 차리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 장에서 번 돈은 고작 2만 원. 쌀도 떨어져 가고 반찬거리도 없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웃어야 했다. 유나야, 오늘은 고등어구이 해줄게. 와, 정말요? 고등어 한 마리가 이 집에서는 특별한 선물이었다. 유나는 잘 익은 고등어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언젠가 이 소리를 뒤로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것을 유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8살 아이치고는 너무 일찍 품은 꿈이었지만 이 작은 섬에서는 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골골거리며 잠들었고 어머니와 유나는 촛불 아래 앉아 책을 펼쳤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일찍 전기를 꺼야 했지만 촛불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유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옛날에 어떤 공주가 살았는데 유나의 맑은 목소리가 낡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같았다. 어머니는 딸의 읽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해. 그것이 순이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모녀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유나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유나야, 너 때문에 우리 반이 또 꼴찌했잖아. 민주가 유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침 조회가 끝난 교실에서 아이들이 유나를 둘러쌌다. 12살이 된 유나는 키가 또래보다 작았지만 검은 눈동자만큼은 또렷하고 깊었다. 낡은 교복은 어머니가 밤늦게 기워준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다. 학급 회비도 못 내고 준비물도 안 가져오고 너 정말 우리 반 골칫덩어리야. 맞아. 선생님도 맨날 너 때문에 짜증내시잖아.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교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플라타너스 잎을 떨어뜨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꼿꼿이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다. 너네 집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원래 저주받은 집이래. 그래서 너도 이상한 거야. 성훈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유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우리 집은 저주받지 않았어. 그럼 왜 너네 아빠는 다쳤고 너네는 가난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 메아리 쳤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담임 김 선생은 사무실에서 유나를 불러 세웠다. 50살이 넘은 그는 이미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지쳐 보였다. 안경 너머로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다. 교무실에는 커피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유나야, 이번 달도 급식비를 못 냈구나. 죄송해요, 선생님. 엄마가 내일 갖다 주신다고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박또박했다. 낡은 교복에 소매가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고 구멍난 양말이 운동화 사이로 살짝 보였다. 내 엄마는 맨날 내일 하더라. 그리고 숙제는 또 왜 안 해왔어? 죄송합니다. 집에 전기가 어제 끊어져서. 아이고, 변명이 그렇게 많냐?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이러니? 김 선생의 한숨 소리가 교무실에 퍼졌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소리가 섞여 들렸다. 유나는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자꾸 이러면 다른 아이들 학습 분위기도 망치게 돼. 좀 더 노력해야지. 선생님, 저 도서실에서 공부해도 될까요? 집보다 밝아서. 에휴, 그래. 그렇게라도 해라. 근데 다른 애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아이들은 유나를 피해 앉았다. 혼자 구석자리에 앉은 유나 앞에는 집에서 가져온 보리밥 도시락이 있었다. 김치 몇 조각과 멸치볶음이 전부였지만 유나는 감사하며 젓가락을 들었다.
야, 저애 또 이상한 반찬 가져왔다.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멀리 앉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가난한 집 애들이랑 놀면 안 된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밥을 먹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에 걸렸지만 꾸역꾸역 삼켰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장에 나가 번 돈으로 산 쌀이었다. 그때 급식실 앞 정원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었다. 야, 유나. 너 정말 우리랑 안 친해질 거야? 갑자기 다가온 지은이가 물었다.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아이였다. 친해지고 싶어. 그럼 조건이 있어. 우리 생일 파티에 선물 가져와. 비싼 거로. 나 돈이 없는데. 그럼 친구 안 할래. 가난한 애랑은 못 놀아. 지은이가 돌아서며 혀를 찼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방과 후 도서실에서 유나는 연필을 깎고 있었다. 칼날에 나무가 깎이는 소리가 조용한 도서실에 울렸다. 연필심이 뾰족해지자 유나는 공책을 펼쳤다. 도서실 사서 선생님이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이었다. 유나야, 오늘도 늦게까지 공부하니? 네, 선생님. 집에서는 공부하기 어려워서요. 그래, 열심히 해라. 공부가 너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줄 거야. 사서 선생님의 말이 유나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오늘 일기. 한참을 생각하다가 유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나를 미워한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우시는지, 아빠가 왜 술을 마시는지, 우리 집이 왜 가난한지.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연필을 멈추고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언젠가 나도 이 섬을 떠날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는 상관없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더 중요하니까. 집으로 가는 길, 유나는 작은 서점 앞에서 멈춰 섰다. 진열된 책들이 보였다. 언젠가 저런 책을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아니, 언젠가 자신도 책을 쓸 수 있을까? 언니, 뭐 보고 있어?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같은 반수진이었다. 평소 말을 섞어본 적 없는 아이였다. 책 보고 있어. 나도 책 좋아해. 같이 볼까? 처음으로 다가온 친구였다. 유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도서실을 나서며 유나는 가방에서 좋아하는 책을 꺼냈다. 집으로 가는 길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 더 나은 날들이 올 것이었다. 유나야, 정말 가는 거냐? 어머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선착장에서 연락선의 엔진 소리가 우르릉거렸다. 18살이 된 유나는 어머니보다 키가 커져 있었다. 야윈 얼굴에 의지가 서린 눈빛이 더욱 선명해져 있었다. 낡은 가방 하나와 두꺼운 책 몇 권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엄마, 제가 돈 벌어서 꼭 모셔올 거예요. 유나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꽉 잡았다. 순이의 손등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덧나 있었고 손가락 끝은 겨울 찬바람에 터져 있었다. 그 손에서는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배어나왔다. 아이고, 우리 딸.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엄마도 혼자 저 키우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바닷바람이 두 모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갈매기들이 선착장 위를 맴돌며 날카롭게 울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을 바라봤다. 작은 집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을 내고 있었다. 엄마 아빠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빠도 내가 걱정돼서 어젯밤에 술도 안 드셨어. 연락선이 경적을 울렸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다. 야, 촌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울역에서 내린 지 1시간도 안 되어 유나는 멱살을 잡혔다. 같은 나이 또래로 보이는 남자애가 비웃으며 유나를 밀쳤다. 유나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짤그랑 소리를 냈다. 가방에서 책 몇 권이 흘러나왔다.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완전 촌년이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왔어?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서울역 대합실은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아무도 유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디젤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시끄러운 안내방송과 발걸음 소리가 귀를 아프게 했다. 미안해요. 길을 잃어서. 유나가 작게 말했다. 전라도 억양이 섞인 말투가 더욱 도드라져 들렸다. 에이, 시골 촌년, 꺼져. 남자애가 침을 뱉으며 가버렸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떨어진 책들을 주웠다.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빌려준 책들이었다. 표지가 찢어진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요?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든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왔어? 혼자 왔니? 전라도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왔네. 조심해, 서울은 무서운 곳이야. 아주머니가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다. 오랜만에 들은 따뜻한 말에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시원 문을 열었을 때 유나는 숨이 막혔다. 3평도 안 되는 방에는 창문도 제대로 없었다. 곰팡내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벽은 누렇게 때가 타 있었고 바닥에는 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었다. 천장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한 달에 30만 원, 보증금 50만 원, 선불이야. 건물주 아저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마늘 냄새가 났고 구겨진 셔츠에서는 기름 냄새가 풍겼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쪼개서 모은 돈이었다. 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은 것이었다. 손에서 봉투를 넘겨주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규칙은 간단해. 큰 소리 내지 말고 술 들고 오지 말고 이상한 사람 데려오지 마. 알겠어? 네. 참, 그리고 가스비, 전기비 따로야. 인터넷도 쓰려면 돈 내야 하고. 아저씨가 가버린 후 유나는 혼자 남았다. 밤이 되자 옆방에서 들려오는 취객의 고함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벽을 통해 울려왔다. 유나는 딱딱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고개를 돌리면 바로 벽이었다. 지방대 출신이네. 경력은? 면접관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유나는 정장을 빌려 입고 왔지만 어깨가 맞지 않아 어색해 보였다. 구두도 빌린 것이라 발이 아팠다. 아직 경력은 없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서울 4년제 출신만 뽑는데. 그리고 사투리 고치는 게 좋겠어요. 고객 상대하는 일이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추천서도 없네.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추천서 없으면 힘들어요. 면접실을 나오며 윤하의 어깨가 축 처졌다. 빌딩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이 발걸음을 메아리치게 했다. 이런 일이 벌써 5번째였다. 카페에 앉아 윤하는 노트를 펼쳤다. 면접에서 들은 말들을 적어두었다. 지방 출신, 사투리, 경력 없음, 추천서 없음.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었다. 커피 한 잔만 시켜도 되나요? 죄송한데 여기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요. 카페 직원도 차가웠다. 윤하는 가장 싼 음료를 시키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윤하는 연필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카페 창밖으로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다. 저 많은 불빛 중에 자신의 자리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새벽 2시 윤하는 계산대에서 졸음과 싸우고 있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시급 4,000원, 하루 8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안 됐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었다. 야, 아가씨. 어디서 왔어? 말투 들어보니까 전라도지.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전라도 처자가 여기까지 왔네. 고생 많다, 고생 많아. 그 말에 윤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오랜만에 들은 따뜻한 말이었다. 우리 딸도 너만 했을 때 서울 올라왔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어. 너도 힘내라. 아저씨가 커피를 사며 덧붙였다. 윤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퇴근길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고시원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윤하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향의 바다에서 보던 그 별들이 여기서도 보였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윤하야. 잘 지내고 있지? 밥은 잘 먹고? 네, 잘 먹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구했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몸만 건강하면 돼. 엄마,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윤하는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다. 1층, 2층, 3층. 매일 오르는 계단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방에 들어가 윤하는 일기를 썼다. 서울에 온 지 2달이 지났다. 아직도 어렵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어머니가 평생 그러셨듯이 나도 견뎌낼 것이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추억이 될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윤하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고향 바다의 짠내가 나는 것 같았다. 그리워도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다. 윤하야, 너 해고야. 편의점 사장의 퉁명스러운 말에 윤하는 멈칫했다. 이른 아침 아직 찬 공기가 돌던 편의점에서 진열대 정리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플라스틱 포장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22살이 된 윤하의 손은 추위에 벌써 트고 거칠어져 있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잘못한 건 없는데. 사모님이 젊은 여자애가 밤에 혼자 있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네. 미안해. 윤하의 손에서 라면 봉지가 떨어졌다. 6개월 동안 밤새 일해온 이곳이었다.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윤하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럼 언제까지 나오면 되나요? 오늘까지만. 밀린 월급은 내일 입금해 줄게.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를 벗었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유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22살이 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져 있었다.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가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4년 전 섬을 떠날 때의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통장을 꺼내보니 잔고가 8만 원이었다. 방값도 못 낼 금액이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나님,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유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4년 전 섬을 떠날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고향에서 들던 바다 소리와는 다른 도시의 소음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유나야, 괜찮지? 네, 엄마. 저 잘 지내요. 목소리를 애써 밝게 만들었지만 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챘다. 우리 딸 우는 거 아니지? 엄마가 들으면 다 알아. 전화기 너머로 바닷바람 소리가 들렸다. 고향의 그 소리가 그리워서 유나는 더욱 울컥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일도 잘 되고 있고. 유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힘들면 집으로 와.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전화를 끊은 후 유나는 더욱 세게 울었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도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새벽 4시 유나는 중앙시장으로 향했다. 김치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 골목에서 아주머니 하나가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다. 아주머니, 일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 이른 새벽에 웬 아가씨가 뭘 도와준다는 거야? 무거운 것도 나르고 정리도 해드릴게요. 하루 일당만 주시면 돼요. 김복순 아주머니는 유나를 찬찬히 살펴봤다. 깡마른 몸에 간절한 눈빛이 역력했다. 옷차림도 남루했지만 말은 예의 바르게 했다. 그래, 해보자. 하루 3만 원, 어떻게 생각해? 감사합니다. 유나는 고무 장갑을 끼고 무 더미를 나르기 시작했다. 등에 땀이 배어났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다. 무의 흙냄새, 배추의 풋내, 고춧가루의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애가 말은 곱게 하네. 어디서 왔어? 전라도 작은 섬에서 왔어요. 아이고, 고향이 먼 애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다치셔서 일 못하시고 어머니는 장사하세요. 복순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유나의 마음이 녹았다.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그녀에게서 고향 냄새가 났다. 그럼 매일 나와. 내가 일 시켜줄게. 대신 열심히 해야 해. 정말요? 고맙습니다. 한 달 후 유나는 새로운 면접에 나갔다. 작은 출판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복순 아주머니가 빌려준 정장을 입고 갔다. 글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써온 게 있나요? 편집장이 관심 있게 물었다. 유나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다. 제 일기인데요. 서울 와서 4년 동안 써온 거예요. 편집장이 몇 장을 넘겨보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이거 정말 진솔하네요. 문장도 깔끔하고. 우리가 찾던 감성이에요. 정말요? 여기 이 부분,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하지만 그 흉터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문장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제가 실제로 느낀 거예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적지만 배울 건 많을 거예요. 출판사를 나오며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 그날 밤 유나는 복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저 취직했어요. 어머나, 우리 유나가 정말 잘 됐네. 전화기 너머로 아주머니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포기 안 하고 견뎌낸 거지. 대단해, 정말. 힘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혼자서 저 키우셨으니까 저도 할 수 있다고. 유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4년 전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그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다. 고시원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보내준 멸치볶음이 있었다. 택배로 온 작은 통 안에는 편지도 들어 있었다. 유나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딸이 대견해. 몸만 건강하면 돼. 사랑한다. 유나는 그것을 한 젓가락 집어 먹으며 노트를 펼쳤다. 오늘 일기. 드디어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복순 아주머니 말씀이 맞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바깥에서는 밤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다. 유나 씨, 이 원고 정말 대단해요. 편집장이 두꺼운 원고 뭉치를 들고 감격스럽게 말했다. 30살이 된 유나는 어느새 출판사의 베테랑 작가가 되어 있었다. 얼굴에는 성숙미가 깃들었고 눈빛에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8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앙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섬을 떠난 소녀. 제목부터 마음을 울리네요. 이거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요. 그저 제 이야기일 뿐인데요. 유나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봄바람이 불어들어와 원고 한 장을 살랑 들썩였다. 그 바람 속에는 고향 바다 냄새 대신 벚꽃 향기가 섞여 있었다. 독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유나 씨 에세이는 항상 진정성이 있어서. 편집장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8년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다. 아픔도 좌절도 그리고 희망도. 출간일은 언제로 할까요? 다음 달 15일로 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날 저녁 유나는 새로 이사한 원룸에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작은 화분에서 초록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우리 딸 정말 예뻐졌다. 고생한 게 다 보람이 있네. 화면 속 어머니는 여전히 거칠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다. 머리에는 새치가 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다. 엄마, 이제 진짜로 모시러 갈 수 있어요. 책이 잘 팔리면 아빠 치료비도. 아이고, 우리 유나야.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최고지. 돈은 그 다음이야. 아빠는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 요즘은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내 소식만 기다리고 계셔. 전화 너머로 여전히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유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릴 때 무서워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그리웠다. 엄마, 곧 고향에 가서 뵐게요. 응, 기다리고 있을게. 바다도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책 출간 기념회 날 작은 서점에 사람들이 북적였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점 밖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다. 유나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불길한 아이라고 불렸던 유나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 저를 따돌렸던 친구들, 지방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준 상처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는 흉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이든 여성 한 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제가 쓴 이 책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차별받고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예요. 힘내세요. 누군가가 외쳤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러분께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를 숨기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인회가 끝난 후 한 아주머니가 유나에게 다가왔다. 작가님, 저도 시골에서 올라와 30년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이 책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작가님 덕분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아요. 저도 불길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유나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서 어머니와 같은 온기가 느껴졌다.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글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독자가 다가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저도 지방에서 올라온 지 2년 됐는데 맨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책 읽고 용기가 났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견뎌내시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유나는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자신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각자만의 꿈도 가지고 있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어느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작가님, 어린 시절 힘들었던 기억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이겨낸 게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아픔을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것을 제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었죠. 그럼 지금 행복하세요?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행복이 아픔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픔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게 진짜 인생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불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로 나는 정말 어른이 된 것 같다. 상처받은 아이가 아니라 상처를 힘으로 바꾼 여자로서 말이다. 아직도 가끔 외롭고 가끔 무섭다. 하지만 이제 안다. 나는 결코 불길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펜을 놓고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도 별이 보였다. 어린 시절 섬에서 바라보던 그 별들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유나야, 텔레비전에서 우리 딸 봤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내가 말한 대로야. 상처가 무기가 되더라. 우리 딸이 증명해줬구나.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빨리 고향에 와라. 바다가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새로운 원고지를 꺼내 제목을 적었다. 어머니께. 첫 문장이 술술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엄마,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키워준 딸이 드디어 날개를 펼쳤어요.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에는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가득했다. 유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이제 그 불빛들도 자신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